전세를 주더라도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3만 5천 명 정도가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3만 5천 명이 몰린 것도 굉장히 많이 몰린 게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 왜냐하면 청약 가점제가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파트인데도 3만 5천 명이 몰렸다는 건 아마 굉장한 인기. 결국 최근 세종시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이 하나 나왔는데요. 분양가는 옵션 포함해 4억 5천만 원, 시세 차익 4억 원이라는 말에 전국에서 43만 명 이상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서울 강남에서는 원베일리라는 아파트 조합원 취소 물량이 나왔는데 이거 당첨되면 한 10억 원 번다 이 소식에 3만 명 이상이 몰렸다고 합니다. 시장에 돈이 없다고 하고 거래가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일부에서 갭 투자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세종시 43만 명이 넘었어요. 저 아파트 한 채. 한 개. 이게 딱 한 채 맞죠? 네, 한 개입니다. 아, 이거 실화입니까? 이게 왜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많이 몰렸는데 아파트는 이미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다 지어졌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취소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무순위가 나왔죠. 무순위가 나와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일단 가격 자체를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옵션까지 포함해서 4억 5천 정도인데요. 주변 시세를 보면 4억에서 5억 정도 시세 차익이 그냥 그 자리에서 보장이 되니까. 아, 그러면 그 단지가 지금 한 8억 원 이상의 그렇죠. 8억 원 이상입니다. 판매가 그러니까 되는군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8억 원 이상이니까요. 네. 시세가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미 입주한 아파트니까 가격이 딱 보이는데 그렇게 저렴하고 뭐 전세를 놔도 되고요. 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비규제 지역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청약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소장님이 막 커피를 쏘시겠다는 등 이런 훈훈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믿어도 됩니까? 커피뿐이겠습니까? 되셨구나, 뭐 제가 이렇게. 뭐 스테이크라도 이렇게 한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청약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몰렸고요. 사실은 뭐 우리 안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저는 한 2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보다도 40만 명이 몰렸고요. 네. 제 애도 이제 같이 청약을 했는데 아빠 나 당첨되면 어떡하지? 돈 빌려줄 거야라고 해서 아빠 제가 한 20만 명을 뚫어야 되는데 우리 운에는 그게 안 될 것 같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그런 것 걱정은 같다. 안 해도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했고요. 이제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규모가 더 큽니다. 이게 원벨리는 세종시보다 그 앞에 분양이 됐잖아요. 그렇죠. 더 근데 앞에 분양이 이거는 됐고요. 좀 희한하게 무순위 줍줍은 아니고 일반 분양으로 아닙니다. 되더라고요. 일반 분양입니다. 조합원 취소 물량입니다. 아, 조합원 취소 물량은 일반 분양으로 그렇죠. 나옵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줍줍이라고 한다면 무순위 사후가 있고요. 계약 취소분이 있는데 무순위 사후는 당첨이 되고 계약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이고요. 계약 이제 무순위 사후가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세종처럼 이런 네. 케이스가 되고요. 계약 취소 물량 같은 경우는 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이제 계약이 더 이상 이행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분들은 해당 지역 거주자들만 이제 대상이 되는 경우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원벨리 같은 경우는 조합원 취소니까 일반 분양으로 나왔는데 3만 5천 명이 몰렸잖아요. 시세 차익이 한 20억 정도. 이게 전용 84 전용 맞죠? 84입니다. 타입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20억 정도면 현재 시세가 한 40억 정도 하니까 그냥 20억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야. 생기는데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미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아마 한 2달 내에 잔금을 이렇게 쳐야 되는 부분인데 계약하고 2달 내에 20억 원을 현금으로 치를 수 있는 분들이 이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세를 주더라도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3만 5천 명 정도가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3만 5천 명이 몰린 것도 굉장히 많이 몰린 게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 왜냐하면 청약 가점제가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파트인데도 3만 5천 명이 몰렸다는 건 아마 굉장한 인기.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높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확실한 안전 마진. 이 정도 20억 5억의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와중에 뭐가 궁금했냐면 네. 전 국민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조합원은 본인이
혜택을 본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분들은 왜 취소를 이게 하셔서 본인이 취소가 아니고요. 아마 네. 뭐 부적격 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조합원도 그 사후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요건이 안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종종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억이 보장이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조합원이었는데 뭔가 다른 자격 요건에 뭐 다른 주택이 있었다든지 뭔가 요건 충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억울한 케이스죠. 그래요. 세종시도 뭐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네. 지금 시장의 온도차를 보면 이쪽은 뜨겁게 몰리는 것 같지만 사실 시장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란 아, 말이에요. 그럼요. 우리 한 주간의 집값 동향을 한번 볼까요? 동향을 보면 이게 통계잖아요. 통계는 그냥 중간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온도를 본다면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냥 그 정도 이제 수준인데요. 전국은 마이너스 0.02%고요. 수도권은 0%, 서울은 0.03%, 지방은 마이너스 0.04%.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서울은 그냥 약한 상승이고요. 지방은 약한 하락인데 이게 계속 총선 이후로 계속 뜨뜻미지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통계만 보면 아파트가 그냥 보합이구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역별로 단지별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이 그래서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보합장인지 이거 판단하기가 더 어려우실 것 어렵습니다. 같아요. 차라리 그냥 네. 2022년 4분기처럼 뚝뚝 떨어질 때거나 2021년처럼 올라갈 때 같으면 뭐 전체적인 단지 지역들이 막 올라가는데 네. 지금은 그냥 보합인데 모든 단지들이 보합은 아니다. 올라가는 단지들도 있고 내려가는 단지들도 있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계에 의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면 손품 발품을 파셔서 좀 임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걸 보시는 것도 아무래도 인기 지역, 인기 단지 그렇죠. 위주로는 지금 많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중심으로 판단하면 이럴 때 오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집 중심으로 네. 가면 안 되고요. 그래요. 좀 랜드마크 중심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좀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저출산 해소 방안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습니다. 네. 이 첫 당첨자가 나왔는데 네. 자녀가 모두 2자녀 이상이에요. 2자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2자녀 이상이 요즘에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2자녀가 다자녀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 일반적인 가정이다. 이게 그림의 떡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수사움이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특별공급이 이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생아 특별공급이 이번에 신설이 돼서 새롭게 선을 보였고요. 신혼부부도 있고 다자녀 특별공급도 있고 이제 굉장히 분분합니다. 내가 뭐가 유리한지를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게 신생아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다자녀 한 3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자녀로 가시고 한 2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자녀에서는 내가 밀리죠. 경쟁력이 없으니까 네. 신혼부부로 많이 갔는데 그래서 신혼부부가 이제 점수가 이제 13점이 만점이거든요. 보통 한 10점 이상 커트라인이 10점 이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생아가 새롭게 생겼잖아요. 2명 이상은 신생아로 몰리게 되고요. 이제 1명은 또 신혼부부로 올리는 이게 이런 또 현상들이. 시장의 수싸움이 치열하겠네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점수가 커트라인이 좀 내려갔습니다. 8점으로 내려갔고요. 신생아는 또 뭐 9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싸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 수로만 계산한다면 3명 이상 되면 다자녀가 유리하고요. 네. 2명이면 신생아가 유리하고요. 1명 정도면 신혼부부가 유리하다라는 공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요거 잘 들어두셨다가 우리 집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좋겠는데 복잡하네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보면 이 분양 시장이 극과 극이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비수도권으로 내려가면 미분양 사태가 사실 그럼요. 심각한 지역들이 많단 심각합니다. 말이에요. 네. 플래카드 저도 고속도로 지나가다 많이 보는데 그렇죠. 대구에서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깎아준다고 했다가 이미 입주한 사람들하고 새로 분양 받을 사람들하고 싸움이 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네.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에서도 한 군데가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서 이런 사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가 미분양이 좀 많습니다. 이게 한 1년 반 전에는 13,000 가구 정도 됐었고요. 지금 또 9,800가구 거의 10,000가구 정도 전국 미분양의 15% 정도가 대구에 몰려 있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남아
남아 있는 물량이잖아요. 판촉 행사를 해도 이제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결국 마지막 남은 카드는 분양가 할인 카드입니다. 뭐 특정 아파트 이름을 이야기하긴 그렇고 이제 A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A 아파트에 20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분양이 다 20개가 팔고. 20개가 남아 있으니까 이제 할인 분양을 좀 해야 되겠죠. 빨리 소진을 하자라고 해서 할인 분양을 합니다. 할인 분양이 이제 두 가지 패키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잔금을 5년 후에 받겠다. 아, 또 하나는 9천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 최대. 이 두 가지 옵션을 줬는데 괜찮죠. 계약자 입장에서는 괜찮잖아요. 서울처럼 몇십억 아파트에서 9천이 아니고 대구 얼마짜리예요? 같으면은 뭐 한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6, 7억 정도 되는데 요 정도 가격에서 9천만 원이면 거의 1억 원을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입주하신 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화가 나겠죠. 화가 납니다. 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트 가서 내가 물건 하나 샀는데 좀 돌아다니다가 오니까 10% 할인 스티커 하나 딱 붙어 있으면 약간 섭섭하죠. 아 이건 뭐지? 그렇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몇만 원 수준이 아니라 9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요. 이제 규모의 경제가 다릅니다. 미분양은 20가구,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 수백 명이 몰려 있다 보니까 실력 행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플랜카드 붙이고요. 심지어는 주차비를 50배를 내라. 에? 주차비를. 같은 아파트인데. 같은 아파트인데 나 너희들 인정 못하겠다. 어. 이게 그런 혜택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아파트의 관리비 안에 주차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만 따로 내라고요? 뭐 규약을 정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지배 세력이 되는 거죠. 기존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분쟁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난처합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 9천만 원을 똑같이 혜택을 주면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자금난인데. 그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미분양까지 안 갔겠죠. 안 갔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부랴부랴 뭐 중단시키거나 지금 막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건설사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넘어서 주민끼리도 이렇게 갈등이 되고 너 입주하지 말라고 이제 실력 행사까지도 하고 이사 못하게 하고 네.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심정적으로 이해는 된단 이해는 말이죠. 되죠. 이해는 되죠. 그 9천만 원이 단순히 9천만 원이 아니라 네. 온갖 군데에서 동원한 9천만 원, 이자 비용, 기회 비용 그럼요. 생각하시면 이분들은 억울할 수 있죠. 이게 또 집값이 막 올라갈 때 같으면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한 3억이 붙었다 그러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이해를 해줄 수도 있는데 물론 프리미엄이 붙으면 미분양이 되지도 않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안 그래도 속상하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난리가 나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미분양 같은 경우는 빨리 소진시켜 주는 게 이제 기존에 입주하신 분들한테도 유리하긴 해요. 내 아파트에 미분양이 남아 있다라는 약간 오명이 결국에는 또 가치 상승에도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줄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마 건설사가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0가구를 미분양을 털고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온다면 일부 단지 뭐 조경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에 네. 어떤 업그레이드 어떤 시설을 추가해 준다든지 좀 아파트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걸 조금 해준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이게 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력 행사로 이게 갈등이 길어지면 그렇죠. 아무래도 평판도 평판입니다만 만약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거 털어내지 못해서 도산한다 그러면 더 안 좋죠. 이게 AS부터 시작해서 아, 그렇죠. 하자보수 이런 걸 받을 길이 요원해지거든요. 네네. 속상한 건 이해를 네. 하지만 또 이게 잘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 시행사하고 시공사는 원래 한 팀 아니에요? 원래는 한 팀이죠. 근데 시행사하고 시공사도 싸운다. 그러니까 시행사한테 일감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게 시공사인데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시공사가 등치가 엄청 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행사가 벌어들이는 이익까지 통째로 가져간다. 아, 요새 정글이네요. 요즘 정글입니다. 이제 네. 한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타인의 사회의 이익보다는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긴 한데요. 같은 한편이었는데 시행사에서 일을 벌리면 시공사는 일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보면 뭐 갑과 을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 계약 맺고 나면 이제 시공사가 이제 거의 갑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최근에 저도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제 주변에 보더라도 시행사 대표가 이제 분양을 끝내고요. 예를 들어서 개발 이익이 한 100억 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완공 단계가 됐는데 개발 이익을 거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공사 중단하고요. 뭐 100억을 달라, 150억을 달라. 우리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행사가 지금 거의 궁지에 몰려 있는 케이스인데 최근에 나온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물리 청구도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는데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갈등이 해결이 안 되니까 소송이 걸렸는데 이익이 보면 엄청납니다. 안성 같은 경우에 물류 창고인데요. 최초 공사비가 939억이었는데 시행사 이윤이 226억이었거든요. 226억을 잘 되면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데 추가 요구액이 264억 원. 더 많이 내라. 야, 이거 가지고 안 돼. 이익 플러스 더 많이 내라고 하고 있고요.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은 이제 공사비가 110억 원이었는데요. 이윤이 50억 정도인데 야, 80억 내놔라. 그러면 시행사 대표는 자기 돈 30억을 더 넣어야만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단순히 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이게 입주 지연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입주자들은 또 입주 지연이 되고 입주 지연에 대한 또 금융 비용 이자도 시행사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에 빠진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사회 문제고요. 이렇게 궁지에 몰린 시행사들이 결국에는 다음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행사가 물량 따서 지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죠. 그러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도 앞으로는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안성의 물류창고, 이천의 물류창고, 마포의 오피스텔 최초 공사비 대비해서 추가 요구액이 엄청난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한두 군데가 그런 게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장은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이고요. 제가 보더라도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한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걸 견디지 못한 시행사, 아주 큰 시행사는 아니겠지만 시행사 대표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은 없어야겠는데 그래서일까요?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이게 공기 안에 그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빌딩으로 눈을 돌리는 곳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 한동안 빌딩이 웬 말이야. 이 건물 안 팔려. 누가 사.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 서울에서 이른바 꼬마 빌딩이 소리 없이 쏙쏙 팔려 나간다면서요? 이것도 뭐 저는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서울도 다 서울은 아니고요. 서울 중에서도 이제 뭐 강남 3구 또 용산구 마용성이라고 하죠. 뭐 그런 지역들은 좋은 물건들이 나오면 그냥 쏙쏙 팔리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가 된 게 이제 압구정입니다. 신사동 도산공원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곳인데 2층 꼬마 빌딩이 대지가 197제곱미터 대략 평으로 따지면 60평 정도 되는 물건인데요. 140억 원에 나오자마자 그냥 금방 팔려버렸습니다. 140억이면 3.3제곱미터당 2억 3천만 원인데 아마 이게 감이 좀 없으신 분들은 아니야 한 평에 2억 3천이 이게 웬 말이야. 감이 없는 사람 여기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싼 거예요? 좋은 가격이에요? 이거는 금방 팔렸다는데 이제 힌트가 있잖아요. 아니 이 건물을 사시는 분이 140억을 지불하시는 분이 알아보지도 않고 하셨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노리고 있다가 물건이 나오니까 딱 집어갔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죠. 강남 쪽에 이면도로 큰 도로도 아니고요. 골목에 있는 것도 3.3제곱미터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은 기본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입지가 압구정이잖아요. 괜찮다. 네, 압구정의 입지도 좋은데 이 정도 나오니까 아마 금방 나가버린 것 같고요. 성수동도 기본 뭐 3.3제곱미터당 2억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새로운 시장인데 약간 그들만의 리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고양시, 수원시도 꼬마 빌딩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기 지역들, 서울에서 살아남을 지역들, 상권이 역세권, 살아나 있는 상권이 곳들. 가치가 나오는 지역들.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오더라도 역세권 주변에 그 임대 수익이 잘 발생하는 꼬마 빌딩들은 일본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나온 통계를 봤더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성북구예요. 이쪽에 그 집들이 많습니까?
집들이 많다라기보다는 사업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요. 우리 그건 왜 정비 그래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우리 네.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소규모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모아타운도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 법이 좀 다릅니다. 법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이제 열심히 프로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긴 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강남구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서초구는 41곳 사업장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재건축이고요. 승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사업장들이 몰려 있습니다. 승북구는 보면은 뭐 재개발이 18곳,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23곳.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을 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언제 규모도 가로주택은 이제 소규모. 이게 뭐 세대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도정법을 따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로 그러니까 도로 스트리트입니다. 이게 가로 세로가 아니라 이 스트리트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23곳. 그러니까 대규모 소규모가 지금 나쁘게 말하면 우후죽순으로 좋게 말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언제 하는 거지? 네. 아파트 언제 들어오는 거야? 관리처분을 통과해가지고요. 공급이 임박한 곳이 126개 구역 중에 12만 가구 정도 12만 9,242가구가 지금 관리처분이 났다고 하니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숨통을 튀는 데는 뭐 그래도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강북 지역 물량이 좀 늘어난다 이러면 가격이 안정되는 데도 도움이 그럼요. 될 것 같고. 네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세 얘기 짧게 해볼게요. 전세 7월에 2+2 4년 차 되니까 이거 그때 시장에 수요자가 많아진다. 근데 전세 공급은 줄어든다. 서울에서 전세값 이 전망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수급 심리 지수도 이제 100을 넘어갔고요. 100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내려가는 방법을 사실은 못 찾겠습니다. 내려가려면 금리가 급등하거나 네. 아니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거기에 2+2 계약갱신 청구까지 집주인들은 이 기회에 올리자라는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지금 또 고비고요. 저는 앞으로도 좀 고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 서울 신축 전세는 강동구에 얻는 게 유리하시겠네요. 당연하죠. 물량이 제일 강동구에 많으니까요. 2+2 계약갱신 청구가 네. 되는 물량 위주로 알아보시면 좋을 골로 것 갔다가 같습니다. 이제 2년 후에 어떻게 할지 계획 세워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